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임동의 옛 전남 방직과 일신 방직 부지를 복합 쇼핑몰로 개발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정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야기에 앞서 정희진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현대 광주 등이 포함된 챔피언스시티 조성 계획이 본격화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개발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업지역인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관건은 공공기여 비율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공공기여 비율은 37.5%. 협상이나 설계 공모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은 현재는 전체 사업 부지의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는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 랜드마크 건물, 야구의 거리, 업무, 상업, 주거용지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공공기여 비율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이나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부지 면적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 측은 녹지 개발의 토지 부담률도 통상 50%라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축물의 원형 보존 여부 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개발자 측은 부지 내 도로 조성을 위해 보존 대상 1, 2순위인 공장 이가와 생산 1팀 건물의 부분 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로 선형을 변경해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번, 2번은 보존되면 가장 좋겠다. 그거는 보존돼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수용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일방 부지가 사업이 개발 사업인지 공공 사업인지 진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지역 주민은 전일방 개발을 생존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비율과 원형 보존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시민단체 간 큰 이견을 보이면서 복합 쇼핑몰과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정의진 기자. 이게 개발 사업자하고 시민단체가 37.5하고 70%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사업자 측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9만 평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 측은 이 중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 사업 부지의 약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자는 공공성 확보가 이번 개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역사문화공원이거든요. 당초 TF 해체 당시에 나온 결과는 역사문화공원을 한 곳만 짓겠다. 근데 사업자는 계획서에 역사문화공원 2곳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시설 용지나 학교, 충분한 도로 등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 부지의 약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겠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자가 강조한 건 이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서 결정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단체나 토론 패널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업자 계획서를 보면 부지의 3분의 1이 더현대 광주 등 복합 쇼핑몰 그리고 특급 호텔, 상가나 업무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앞서 밝힌 도로와 공원, 그런 공공부지, 마지막 3분의 1은 4,000세대 규모의 주상 복합을 포함한 주거 공간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업용지인 토지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용지로 바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측은 최소 3배 이상은 땅값이 상승을 하고 공동주택을 개발을 하면 그 이익도 있을 텐데 최소 70%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신경전도 조금 있었어요. 어제는 이제 대표 발제자로 나선 휴먼솔딩스 PFV 대표께서는
공공기업 비율이 그냥 퉁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자연녹지 개발을 예로 들었는데 자연녹지 개발도 심지어 뭐 공공용지나 도로 확보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 이걸 간보율이라고 하는데 최대 50%로 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도심 상업용지를 70%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광주시 지침에 따르겠다. 그리고 지켜봐 달라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는데 사실상 70%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으로 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이게 70%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되게 높죠. 이게 한번 광주시 조례를 제가 그러니까 살펴봤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조례를 보면 40에서 60% 안으로 이제 이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는 이 안에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을 이뤄간다는 계획인데 앞서 보셨지만 사실 사업자 측이나 그리고 또 이제 시민단체 측이나 제시하고 있는 이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민단체 측은 왜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강조하면서 최소 70%를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과 산정하는 이 산출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용도 변경에 되게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용도 변경 전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있고요. 용도 변경 후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의 차익과 공공기여 비율을 곱한 값이 총 공공기여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수익성이 더 날 수가 있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실상 그 조례안을 보니까 37.5%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지, 뭐 학교나 도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광주시 조례를 보니까 학교나 도로는 공공기여에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37.5%보다 더 줄어든 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업자 측이. 왜 학교나 도로는 포함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공공시설, 기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가 도로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시설 용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광주시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협상해가는 과정 안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비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진 대표 보시기에는 공공기업 비율이 여기 부지가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가 현재는 공업용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희진 기자가 잘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걸 용도 변경을 하면은 준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지가 상승이 굉장히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분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한쪽의 주장과 그리고 이 사업자도 결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 다 주고 더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또 보존해야 될 건물 보존하고 하면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은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라 해서 적정 이윤과 다시 말해서 공공기여의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설명을 하셨듯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협상 조정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수치를 도출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 해방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발을 할 때에는 그런 과거의 건물들은 다 밀어버리고 하면 간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근대 문화유산, 근대적인 건물 그리고 해방 전에 있는 건물들은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하이테크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은 공공기여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 한 60%까지 한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60%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쪽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이윤을 보고 그리고 공공기여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현명한 해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활력 협의체라는 얘기 정 기자님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게 굉장하게 우리 광주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총로는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방, 일방 거기를 개발해서 복합 쇼핑몰을 들어오자
이게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여 비율을 어떻게 하냐는 강론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광주시가 현명하게 그 틀을 짠 게 강론 논의 때 그 신활력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 과정 중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60%는 50%든 70%는 결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행정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 같아서 광주시가 잘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40에서 60이고 여기는 37.5고 여기는 70인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론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그래서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전문가하고 자문위 활동 그리고 광주시하고 해서 협상 조정 협의라는 것들을 계속 운영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도 1년 전부터 어떤 건물을 보존을 하고 어떤 건 옮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건 우리가 굉장하게 의미가 있는 광주에 다시 말해서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하고 우리의 광주의 개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그런 전문적인 해법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런 걸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광주의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나 AI 산업들이 많이 광주에 가면은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일사천리로 행정 지원을 해주더라 이런 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광주를 찾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원론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37.5하고 70하고에 서로 양보를 해서 40하고 60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광주시가 합니까? 결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협상 조정 협의회 이런 걸 둘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신활력 행정협의체 거기는 광주시, 의회 그리고 민간단체, 지역 주민 모두 포괄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 수치를 정하는 부분은 굉장하게 고도의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성이 없으면은 그 협의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기도 힘들 정도의 고도의 어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는 이건 반드시 6개월 내에 한다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광주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결론을 만들어내자 하고 하면은 또 우리 시민 역량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우진 기자, 광주시가 6개월 내에 네.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한 거예요? 6개월 안에 이제 협상을 완료하겠다, 협상과 이제 조정을 완료해 보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죠. 이게 왜 투트랙으로 가게 되냐면 아까 신활력 행정협의체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방 일심방지 부지 안에 민선 8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공간국에서 전방 일방을 하고요. 그리고 더현대는 신활력 행정, 그러니까 신활력 본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두 곳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합 쇼핑몰이 가야 일방도 갈 수 있고 일방이 가야 복합 쇼핑몰도 갈 수 있는데 이게 광주시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협의체. 이 행정협의체가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면 6개월 안에 우리는 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끝낼 수 있고 전일방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이르면 201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그 협의체 내에서 그 정도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그게 지금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현재 이제까지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기도 해가지고 분위기는 조성됐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위 전통 상인회들도 이건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여곡절을 걷겠지만은 이때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 광주시의 대외적인 개방 이미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좀 응원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면서 좀 합의를 만들어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합의는 있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 그 시민들의 합의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협상이 필요한 건데 네.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국회가 예산안 내년 예산안도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다른 이야기하면서 내일이 국회 마지막 날인데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각자의 목소리만 커지고 싸움만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아까 거기 말씀하신 거기 사시는 분이 생존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갭을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면 사실은 어제 토론회에서 수치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협상에 본인들의 어떤 전략일 수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7.7% 보통보다 좀 굉장히 낮게 제시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은 한 70%를 제한을 한 것이 우리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때는 진의 정말로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원칙 이게 총론은 온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개발의 방향은 그야말로 우리의 근대 건물과 그리고 우리 광주가 이제까지 노잼 도시에서 탈출해가지고 꿀잼 도시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광주의 세수가 증대되는 기가 막힌 좋은 사업이다라는 게 여야 할 거 없이 합의가 됐다. 이게 굉장하게 나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협의를 못한다. 그러면은 뭐 그건 지탄받아야 되겠지만은 저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어제 첫 공개 토론회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토론회는 처음으로 있었고 시행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난달 18일에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겨우 일주일 만에 이제 협상 조정 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후로 열흘이 지난 어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사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안에 벌써 많은 절차가 이뤄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협상 조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속도대로 본다면 저는 사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광기정 광주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된 그런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공모나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절차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맞춰지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복합 쇼핑몰과 일반과 전방의 부지 개발이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광주시가 분명히 어제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 사항이 두 가지였죠. 공공기여 비율하고 그다음에 원형 보존.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 광주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공공기여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협상을 통해서 조금 서로 이해해 가면서 그 조례에 나온 40에 60 안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원형 보존 같은 경우는 도로 전형 변경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경 불가하다. 네. 왜냐하면 이미 실시 설계가 들어간 거고 거기에 대한 교통평가가 끝났다. 그리고 원형 보존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 추진하는 의지는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복합 쇼핑몰을 하겠다는 게 더 현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세계도 있고 뭐 롯데도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네. 진짜로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단순 복합 쇼핑몰 사업이 아니고요. 어제 토론회도 전방과 일방의 부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랜드한 계획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지금 전방과 일방의 그런 근대 오래된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과 새로운 이제 하이테크 이런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광주 시민들만을 소비자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우리 대한민국 남부 지역까지를 전부 소비자로 생각하는 그랜드한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가서 손해보지 않고 적정하게 이윤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맞춰서 그런 공적 기여도 하고 그러면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광주에 가면은 과거에는 좀 폐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는 도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기정 시장의 어떤 과거의 정체성과 달리 추진력을 가지고 더 이걸 원스톱으로 처리하더라.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전국이나 또 다른 세계의 도시에 전파가 되면은 광주의 이미지라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고 타협해가지고 순탄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 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이야 당연하겠죠? 네, 본회의 해임 건의안은 제적은 3분의 1의 발의로 제적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169석이어서 오늘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통과되는 것은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는 않겠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보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해임 건의안은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라 오히려 그렇죠. 탄핵 소추해야 됐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지금도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됐지만은 지금 잘 국무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의입니다. 이건 해임 건의안.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여부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은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을 저렇게 예뻐하는데 뭘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탄핵으로 들어가겠다. 약간 그 제재 단계를 이분화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해임 건의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 가는 게 일부에선 시간 낭비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현재 분위기로는 당연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논의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고 트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안 받을 해임 건의안을 뭐하러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은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을 별개 예산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연계를 시킨다면은 그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과 여론이 이상민이 계속해서 TV에 나오고 보이는 것조차도 이건 싫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그걸 먼저 내놓고, 근데 종국에는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산안 협상이 완전하게 흐트러질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단계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예산안을 통과가 되고 국정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의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솔직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 그다지 관심 있는 저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까지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정부 안에 초부자 감세 철회를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압박용으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그건 이제 헌법 위배입니다. 삭감은 야당이 삭감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증액 부분은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헌법 57조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한 적은 63년 회계년도 1월 1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그런 수정안을 가져오면은 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계속 상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견해는, 제 관측은 뭐 국회에서 제가 예산 처리 과정을 여러 해 동안 지켜봤는데 내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지금 3+3 회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원내대표 두 사람의 단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원내대표는 보통 임기를 한 5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결안 통과가 사실은 여야 할 거 없이 원내대표의 제일 큰 책무입니다. 특히 여당은 더 그러겠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받은 게 뭐겠습니까? 그걸 안 받으면은 예산안에 협조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예산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인데 그건 내가 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막판에까지 협상이 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게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9일이 넘어가서 10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10일 새벽 4시경에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새벽 4시. 네. 우리 정 변호사께서는 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엄포용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독 수정안을 지금 시점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엄포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김 대표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받은 이유가 이 예산안 통과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국정조사 벌써 3분의 1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받은 이유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럼 민주당만 지금 계속 손해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국정조사는 이제 여야 합의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기관조사 일정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최초에 계획했던 45일 플러스 한 20일 정도 연장이 여야 합의로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했던 거는 나중에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추가로 연장을 하는 거로? 가능할 수 그렇게 가능하죠. 물론 가능은 한데 네.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또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유가족들의 분노와 또 여론들이 이걸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예산안 처리 불발 대비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시국회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9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임시국회를 소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몇 언론에서 지적을 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국회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전략상.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공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냐고 물으시면 일단은 개인적인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어찌됐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불체포를 위한 어떤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이제 계속 늦어지면 네. 이 정치적인 부담감은 여야 어느 쪽이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측의 정치적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정부 여당이 부담이 되겠지만 이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정치권 공히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만약에 회기년도 내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준 예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63년도에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정기국회는 넘고 법정 시한은 넘지만은 그 해가 가기 전에는 예산은 반드시 통과됐었다. 그리고 아까 여야 원내대표들도 그런 비난, 여야 정당도 그거에 불발됐을 때에 지금 이 어려운 고물가, 고환율, 수출 부재 이런 민생 경제 어려운 시점에 예산까지도 처리 못한다. 그러면은 여야가 뭐 공멸하는 거죠.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든 연말에 네네, 연말 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예산안은 합의를 할 것이다. 통과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요일 새벽 4시. 네. 이렇게 아직 내년 예산안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친윤계 주축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새로운 지도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공부 모임이라고 국민공감이라는 이름도 붙였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심공감입니다. 윤심공감. 네, 윤석열 대통령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65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미리 국회의원 하기 전에 공부를 다 하고 와야지 무슨 국회의원 돼가지고 공부입니까? 그리고 보좌진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65명이 때로 모여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공부 모임이 아니고 분명하게 친윤계 의원들의 계파 모임입니다. 그 계파 모임들이 차기 공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분명해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에 윤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그 주최하는 분들이 장제원, 그리고 친윤계 또 총간사 윤성동 이렇게 되고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총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습니다. 네, 가입은 안 했어도 어제 참석은 했죠. 잠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장제원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분이 총간사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놔두고 집권 여당이 그런 계파 모임으로 뭐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국민들로부터 좀 볼썽사납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조만간 이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에 저렇게 지금 전체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1명이면 약 60%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가입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시기에 지금 본인들은 공부 모임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 그 표현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럴 수 있죠. 내후년 총선 말고 내년 네. 4월에도 재보궐. 그래서 이제 곧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전당대회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 친윤계는 장제원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연대라는 게 여의도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장제원. 다시 말해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친윤이 몰아줘서 만들고 그리고 장제원 대표가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친윤 색깔이 짙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시키고 싶어하는 한동훈을 비롯해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차질 없는 공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재보궐선거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안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안위원장으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지금 71명의 실색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경선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투표 당선으로 됐고 그 얘기는 아마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걸 국회에서 잘 엄호를 하라 이런 대통령의 윤심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은 권성동과 장제원이 같은 친윤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틀린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권성동 의원보다 장제원이 친윤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고 이번에 그 공감 포럼 거기에서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현재 지도부는 뭐 수도권하고 MZ 세대 대표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의견 차가 꽤 있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의견 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표면상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의견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는 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71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친윤계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부까지 나서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뭐 동조하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죠.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이제 내일 의결을 하기로 당론을 모은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네. 상정이 되게 됩니다. 네. 상정이 되면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또 본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결하는 절차를 네. 밟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의결이 가능하니까는 민주당 네. 단독으로도 의결은 가능한데 다른 야당들 뭐 정의당이나 여기도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때 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같이 발의했습니다. 네. 왜? 이상민 장관은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있었는데 주무장관입니다. 해임하거나 사퇴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당도 네. 야당도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정도에. 그래서 크게 뭐 해임이다 탄핵이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네.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파면시키거나 여기에는 입장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네.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넘어와도 그걸 뭐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럼 말씀하신 탄핵 소추로 가는 걸 또 당론으로 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네. 그렇게 황당하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면서요. 사과한다면서요,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분향소에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 사과였던 거죠. 가짜 사과였던 거죠. 왜? 분향소에는 영정도 그리고 위패도 놓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간 네. 압사당한 가슴이 짓눌려서 숨이 끊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네. 압사? 아니 내진탕 그런 거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 검사 측에서 와서 네. 마약 부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정부와 이 대통령과 네. 이 이상민 장관 등은 이들이 마약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압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한 거는 이제 참사 다음 날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는 사건을 압사, 희생, 뭐 피해 이게 아니라 좀 다른 프레임으로 마약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게 탄핵을 만약에 그 소추안을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헌재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이 뭐 적극적으로 나설 리는 만무할 것 같고 혹시라도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은 그 역풍은 뭐 고스란히 민주당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하실 거죠?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네. 이상민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능한 국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압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정부. 그리고 마약 때문에 네. 마약 검사에서 뭔가 한탕 해보려고 했던 그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압사당해서 황당하게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약 부검이라도 해서 마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네. 했다면 정말 이들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압사가 사망의 원인인데 네. 그걸 쓰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범죄죠.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기각당한다? 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무장관이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동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서로 소통해서 이 위로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유가족 연락처를 좀 공유합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린 그런 연락처 갖고 있지 않아요라고 네. 하는데 연락처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은 탄핵 대상인데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목이 좀 상당히 메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해임이나 탄핵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우리 국조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쪽 국회가 돼서 뭐 가령 여당이 빠지게 되면 뭐 자료 제출이나 뭐 이런 거에서 힘을 좀 못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의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검사하다가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판사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결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문인 그런 이상민 장관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고요. 네. 민심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상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괜찮은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은 뭐 어떤 말씀처럼 그런 거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조를 하지 않겠다든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서 네. 2023년 예산을 미룬다든지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뭐길래 이상민이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쓰러져 갔는데 이상민을 그렇게 지키는가. 우리 유족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삼킵니다.
그러니까 국정 따라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이상민이 뭐길래?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7일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가 조작 공소시효 날이라고 김건희 여사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등 관련한 주가 조작. 그래서 주가 조작은 엄청난 범죄잖아요. 네. 그 범죄의 정황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 12월 7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벌써 여러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에 계류되어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네. 있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니 김건희 여사하고 네. 증권회사 직원과 주식을 살까요? 예, 사세요. 주식을 사겠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누군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세요. 이런 이야기에 그 녹취가 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장 재판에 변호사가 그 녹취를 열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일임을 해서 본인은 몰랐다, 뭐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데 일임을 한 게 아니라 사고 파는데 직접 관여를 했으니까 공범이다. 뭐 수사해서 사고 처벌한다. 파는 데도 직접 관여했고 주가 조작 김건희 녹취가 나오고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네. 김건희 주식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다 나왔으니 그리고 공범들이 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재판 중이고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으면 이게 공범이 있다면 네. 공소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네. 공소시효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나왔으면 검찰이 소환해야죠. 소환하고 수사해야죠. 근데 그리고 지금 기소해야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해야죠. 하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닌가요? 그게 검사의 의무 아닌가요? 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검사가 빠져나가죠? 어떻게 이걸 무마시키죠? 그걸 무마시킨다면 그 검사들은 전부 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 지시해야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시해야죠. 눈 감고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네. 거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욱한테 연기를 시키고 있는데 뭐 연기도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셨네요. 보니까는. 네. 그럼 이거 근데 남욱 변호사는 또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이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캐스팅한 분이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뭐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이거 영화 아니라 다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남욱 변호사는 네. 과거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네. 이쪽에서 같이 할 리도 만무하고요.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가 네.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체포되기 직전에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내가 여러 네. 방면으로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 말이 다 바뀐 거죠. 네. 다 유동규도 그렇고 진술이 다 바뀝니다. 네. 이게 조작 그리고 정적 제거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께 물어봤어요. 네.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믿습니까? 이건 여론조사에 나오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전혀 수사하지 않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적 제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네. 알고
계신 거죠. 그럼 뭐 수사나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른 의원이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공천권 내려놓으시라고, 뭐 분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77.7% 네. 압도적 당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은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 네.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 공천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아주 형편없고 네. 참사는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최악인 이 상태에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오로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네. 저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윤 대통령이 뭐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면서 절대 타협 없다 뭐 그러고, 오늘 보니까는 철강 석유화까지 업무 재개 명령을 확대를 했던데, 이런 강경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통령이 네. 군부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보다 더하다고요? 예, 군부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화물하시는 분들이 네. 왜 그러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 개시 명령을 때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뭐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같은 경우도 화물연대 뭐 업무 거부가 불법이냐 그랬더니 불법 아니다라고 라디오에서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이 불법 파업으로 딱 규정을 해버려서 안에서 운신의 폭이 좀 상당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뭐 강경 대응하고 여러 뭐 비판을 하고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아주 바닥입니다. 최악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요. 지금 뭐 약간 거기에서 오른다는. 뭐 네. 그것은 네. 잠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최악인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최악인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주 극보수들조차 그 대통령이 무모하다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랬다가 화물 네.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는 함께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과거의 극우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저는 그마저도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고 붙은 네.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지만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가장 험한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 이것을 북핵 위협에 비유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발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